사거리 가게에서 할머니는 연필과 종이를 가져와서 기독교도와의 거래에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손해본 X가 40센트라는 걸 알았다. 송아지 가죽값으로 10센트를 할머니에게서 받았으니까. 나는 그 10센트를 항아리에 넣어두고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일은 2번 다시 하지 않았다. 항아리 쪽이 100배는 더 안전해 보였다. 다음번 위스키 거래에서 나는 10센트를 벌었다. 거기다 할머니가 5센트를 덤으로 얹어주셨기 때문에 내 전재산은 이제 25센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잃었던 돈을 다시 모아가고 있었다. 가게에서 50센트를 잃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물건을 넘겨주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자루를 짊어지고 가는 게 꽤 힘든 일이긴 했지만 나는 한 주마다 사전에 있는 단어 5개씩을 외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신 다음 그 단어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시키셨다. 내가 가게로 가는 동안 내가 만든 문장들을 큰 소리로 외우곤 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시느라 걸음을 멈추셨다. 그 틈에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잡아 항아리가 든 자루를 내려놓고 쉬곤 했다. 할아버지가 단어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따위 단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럴 때면 나의 사전 진도는 꽤 빨라졌다. 읽을 수가 없네요. F, ABHOR, 미워하다. 이라는 단어와 씨름하고 있을 때도 그랬다. 할아버지는 나보다 한참 앞서 걸어가고 계셨다. 그래서 그 단어를 넣어 문장 만들기를 하던 나는 할아버지 쪽을 향해 고함을 질러야 했다. 나는 찔레나무와 말벌 따위는 정말 싫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내가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할아버지를 따라잡은 나는 내 술병자루를 내려놓았다. 너 뭐라고 그랬냐?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찔레나무와 말벌 따위는 정말 싫다고 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엄한 얼굴을 하고 나를 내려다보셨다. 하도 정색을 하시는 바람에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도대체 매춘부 WHORE가 찔레나무나 말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ABHOR이라고 했다. ABHOR이란 뭔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싫은 걸 말한다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렇다면 어째서 ABWHORE 대신에 can't stand 라고 하지 않는 거냐.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굉장히 화가 치미시는 듯 했다. 사전 같은 걸 만들어낸 후레 아들놈의 자식들을 모두 싹 쓸어서 총살시켜버려야 한다고 펄펄 뛰셨으니 말이다. 할아버지는 같은 뜻의 말을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어서 6개씩 만들어내는 작자들이 바로 그런 놈들일 것이다. 정치가들이 이런 말도 안 했다, 저런 말도 안 했다 하면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발뺌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정치가야말로 저 망할 놈의 사전을 만든 장본인이거나 배후 인물일 것이라고 하셨다. 그럴듯한 말씀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따위 단어는 싹 빼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겨울철이나 버려두기철이 되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모여들곤 했다. 8월경이 버려두기철이다. 이때는 씨를 뿌리고 난 뒤 너댓 번씩 하는 잡초 뽑기도 끝나고 곡식들도 이제 충분히 자라서 그냥 버려두면 되는 때였다. 다시 말해 괭이질이나 쟁기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곡식의 익기를 기다려 추수할 때만 기다리면 되는 때였다. 물건을 건네주고 할아버지가 돈을 받고 뗄나무를 날라다 준 대가로 내가 젠킨스 씨에게서 오래된 막대 사탕을 건네받고 나면 우린 언제나 가게밭 차양 밑에서 벽에 등을 대고 앉아 한참씩 쉬곤 했다. 할아버지 호주머니 속에는 18달러가 들어있다. 집에 가면 그 중에 적어도 10센트는 나에게 줄 것이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줄 커피와 설탕을 빠뜨리지 않고 사곤 했는데 때때로 형편이 괜찮을 때는 밀가루도 조금 샀다. 게다가 우리는 위스키를 만들어 운반하는 그 힘든 일을 이제 막 끝낸 참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 오래된 막대 사탕을 다 먹을 때까지 그곳에 앉아있곤 했다.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불경기라서 뉴욕에는 창에서 뛰어내리거나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중에 나한테 뉴욕이란 곳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살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뉴욕 사람 중 반 정도는 미쳐 있고 그래서 총으로 자살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생기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다. 가게에는 이발하는 사람이 언제나 한두 명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차역 밑에 놓인 등이 똑바로 는 의자에 앉아서 이발사에게 자기 머리를 맡겼다. 모두들 바넷 노인이라고 부르는 또 한 사람은 이빨 뽑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빨을 날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빨이 썩어서 뽑아야 하는 사람 말고는 이빨을 날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바넷 노인이 이빨을 날리는 모습은 모두가 좋아하는 구경거리였다. 그는 이빨을 날리려는 사람을 의자에 앉힌 다음 우선 철사를 불 위에 놓아 벌게질 때까지 달구었다. 그리고 이빨 위에다 이 철사를 고정한 다음 다시 못 하나를 이빨에 박아 망치로 쳤는데 망치로 치는 방법은 그만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하면 이빨이 툭 튀어나와 땅에 떨어지곤 했다. 그는 자기 기술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빨을 뽑는 동안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들 자기 등 뒤로 서게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넷 노인과 비슷한 연배인 레트라는 또 다른 노인이 썩은 이빨을 날리려고 찾아왔다. 바넷 노인은 레트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철사를 달구었다. 그리고는 그 철사를 레트 노인의 이빨에다 고정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레트 노인이 그만 혀를 그 철사에 갖다 대고 말했다. 레트 노인은 황소 울음 같은 고함을 지르며 바넷 노인의 배를 걷어찼다. 바넷 노인은 뒤로 벌렁 자빠졌다. 화가 난 바넷 노인도 의자로 레트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두 사람은 모두 달려들어 뜯어 말릴 때까지 땅 위를 뒹굴며 뒤엉켜 싸웠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욕을 해대며 싸웠다. 적어도 바넷 노인만은 확실히 그랬다. 레트 씨가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도 불같이 화가 나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마침내 상황이 진정되자 사람들 몇몇이 레트 노인을 붙잡아 혀를 끄집어낸 다음 거기에다가 테레빈유를 부었다. 레트 노인은 가버렸다. 바넷 노인이 이빨 날리는 걸 실패하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가볍게 넘기려 하지 않았다.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는 둘러선 사람들한테 무슨 까닭으로 이빨을 날리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레트 씨의 잘못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절대 이빨을 썩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또 설사 썩더라도 바넷 노인한테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가게에서 나는 조그만 여자애 한 명과 친해졌다. 그 애는 버려두기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게에 들르곤 했다. 여자애의 아버지는 아직 젊은 사람으로 거의 언제나 너덜너덜한 멜빵 바지를 입고 맨발로 다녔다. 작은 여자애도 언제나 맨발이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말이다.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소장농이었다. 소장농은 자기 토지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는 침대나 의자 같은 것조차 갖고 있지를 않았다. 소장농들은 다른 사람 밭에서 일해준 대가로 때로는 수확의 반 정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분의 1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반타작이니 3분의 1타작이니 하고 불렀다. 하지만 할아버지 설명으로는 막상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된다고 했다. 즉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은 양식과 지주가 미리 빌려준 종잣대와 비료대, 노새 사용료, 그 외 이런저런 것들을 수확의 반이나 3분의 1 내서 까고 나면 소장농 손에 떨어지는 건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할아버지는 식구수가 많은 소장농일수록 지주한테 일감을 받기가 유리하다고 설명해 주었다. 식구수대로 몽땅 밭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식구가 많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장농들은 한겨울같이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한다. 하지만 여자들도 밭에서 일을 하고 목화를 따고 김매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돌볼 여유는 없었다. 아기들은 나무 그늘 같은 데를 혼자서 기어다니며 놀곤 했다. 할아버지는 인디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산에 가서 토끼나 잡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길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 할 일은 내팽개치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만 늘어놓는 빌어먹을 놈의 정치가들 탓이라고 하셨다. 어떤 경우든 다 그렇지만 지주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언제나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 타작할 때가 되면 판가름 나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작농들이 크게 실망하는 쪽이었다. 이 때문에 소작농들은 해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곤 했다. 겨울이 되면 소작농들은 새로운 지주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새 지주를 찾아내면 그들은 새 지주의 땅에 딸린 오두막집으로 옮겨간다. 밤이 되면 소작농 가족의 엄마와 아빠는 그 오두막집 부엌 식탁에 앉아 올해 이 땅에서 이루려는 꿈들을 설계하곤 했다. 그 사람들은 그 꿈에 매달려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인 봄, 여름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수확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또 한 번의 쓰디쓴 배신감뿐이다.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장농더러 똘똘이라고 하지만 이 말 역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또 그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무책임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어찌나 흥분하셨던지 거의 1시간 동안 길가에 앉은 채 이야기를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화가 났다. 나는 할아버지가 정치가들의 본질을 정말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 후레자식들은 당장에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멈추고 내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후레자식은 다른 사람이 듣기에 아주 거북살스러운 새 욕설이라서 할머니가 계시는 데서 그 욕을 했다가는 우리는 집에서 완전히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의 주의를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었다. 사실 그건 꽤 강도가 센 욕설이었다. 어느 날 내가 가게 차양 밑에서 오래된 사탕을 먹으며 앉아있을 때였다. 그 작은 여자아이가 걸어와 내 앞에 섰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가게 안에 들어가 있었다. 여자아이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이빨은 썩어 있었다. 반의 노인이 저 애를 보지 말아야 할 텐데. 자루 같은 옷을 입은 그 애는 발로 흙을 차 먼지를 풀풀 일으키면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 혼자 사탕을 먹는 게 왠지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애에게 깨먹지만 않는다면 사탕을 잠시 빨아먹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그 애는 사탕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빨기 시작했다. 그 애는 자기가 하루에 면 100파운드를 딸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뿐인 자기 오빠는 200파운드를 딸 수 있고 엄마는 건강이 좋으면 300파운드까지 딸 수 있으며 자기 아빠는 밤 늦게까지 따면 500파운드까지 딸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여자애는 자기들은 무게를 속이려고 자루에다 돌멩이를 집어넣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자기네 식구들은 하나같이 정직하다고 평판이 나 있다고 했다. 그 애는 나에게 면허를 얼마나 딸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 애는 그럴 줄 알았다. 인디언들이 게으르고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나는 내 사탕을 도로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애는 그 말에 이어서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애한테 사탕을 좀 더 빨아먹도록 했다. 아직 겨울이었다. 그 여자애는 자기 식구들이 산비둘기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산비둘기 울음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느냐에 따라 내년에 옮겨갈 곳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 여자애는 아직 산비둘기 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얼마 안 있어 곧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주한테 완전히 속아서 자기 아빠와 지주가 갈라섰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 자기 아빠가 이 가게로 온 건 정직해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자기네 가족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자기 생각에 자기들은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 자기 아빠가 그러시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농부라는 소문이 이 일대에 짜하니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이면 자기들은 아주 잘 살게 될 거라고 했다. 또 그 애는 새 땅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인형을 사주기로 했다고 했다. 자기 엄마 말로는 가게에서 파는 인형인데 머리카락도 진짜이고 눈도 감았다 떴다 한다는 것이다. 또 자기들은 진짜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형 말고도 온갖 것을 다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그 애에게 우리는 옥수수 밭이 있는 산골짜기 말고는 땅이 없고
우리는 산사람이어서 평지 농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나한테 10센트가 있다고 했다. 그 여자애가 보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건 집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다. 이전에 기독교도에게 50센트를 도둑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10센트까지 사기당하는 건 현명한 짓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 여자애는 자기도 기독교도라고 했다. 그 애는 언젠가 부흥회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했다. 또 자기 엄마 아빠는 부흥회에 나갈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기독교도가 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특히 부흥회에 참여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한 순간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 애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 애가 기독교도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막대사탕을 거의 다 빨아먹은 걸로 봐서 말이다. 나는 그나마 남은 것까지 없어지기 전에 얼른 사탕을 도로 받았다. 나는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그 작은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가 목화신 한 켤레를 만들었다. 신 앞쪽은 털이 그대로 달려있는 내 송아지 가죽을 댔다. 예쁜 신발이었다. 할머니는 목화신 남쪽에 조그마한 빨간 구슬을 하나씩 달아주셨다. 다음날 사거리 가게에 갔을 때 나는 그 신을 그 애에게 주었다. 그 애가 신발을 신어보았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널 위해 만든 건데 돈은 한 푼도 안 들었다고 했다. 그 애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면서 가게 앞을 왔다 갔다 뛰어다녔다. 또 몸을 구부려 손가락으로 빨간 구슬을 건드려 보는 걸로 봐서 그 신이 아주 마음에 든 것 같았다. 나는 그 애에게 앞부분 가죽은 내가 우리 할머니에게 판 송아지 가죽을 잘라낸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자기 아빠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그 애는 아빠 뒤를 따라갔다. 그 애는 목화신을 신고 깡총거리며 뛰어갔다. 할아버지와 나는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길 아래로 얼마쯤 걸어가던 그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애를 쳐다보았다. 그가 뭐라고 말하자 그 애가 등을 돌려 내 쪽을 가리켰다. 그 남자는 길 옆으로 가더니 감나무에서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다. 그는 그 애를 한 팔로 잡고 감나무가지로 다리를 3개 때렸다. 그 다음 애는 등에 매질을 했다. 여자애는 울었지만 달아나지는 않았다. 그는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그 애를 때렸다. 가게 차양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는 그 애를 길 한가운데 앉히고 목화신을 벗게 했다. 목화신을 들고 다시 되돌아온 그 남자는 할아버지와 내 앞에 섰다. 할아버지와 나는 일어섰다. 그는 할아버지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똑바로 나 있는 곳으로 걸어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번쩍거렸다. 그는 목화신으로 나를 쿡 찔렀다. 내가 두 손으로 받아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동정 따위는 받지 않아. 아무한테도. 특히 이교도 야만인들한테는. 나는 가슴이 쫄아들 것처럼 겁이 났다. 하지만 그는 그 말만 하고는 휙 하니 몸을 틀더니 누더기가 다 된 멜빵 바지를 펄럭이며 길 아래로 걸어가 버렸다. 그가 그 여자의 곁을 지나쳐가자 그 애도 그 뒤를 따라갔다. 이제 그 애는 울지 않았다. 그 애는 자신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는 듯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지만 사람들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의 다리에 빨간 줄이 쭉쭉 간 것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나도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그 소장농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하셨다. 그 사람이 가진 건 자부심밖에 없을 거야. 좀 잘못 발휘되기는 했지만 그 친구는 그 여자애나 자기 자식 중 누군가가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걸 좋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좋아할 때는 매를 드는 거란다. 애들이 깨달을 때까지 매를 때리지. 그리고 매를 맞고 나면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단다. 나는 대신 그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성령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긍지가 있고 희망찬 내년이라는 꿈도 있지 않은가. 할아버지는 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셨다. 나는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길가에 있는 어느 소작인의 오두막집 곁을 지나갈 때였어. 웬 남자 한 명이 집에서 나와 뒷곁으로 걸어가더구나. 그런데 그 뒷곁에는 그 집의 두 딸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어즈로박의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어. 통신 판매 회사래요, 시어즈로박이. 남자는 회초리를 잡더니 다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애들을 때렸어.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남자는 카탈로그를 빼앗아 헛간 뒤로 가져갔어. 그 남자는 그 카탈로그가 정말 미워 죽겠다는 듯이 짝짝 찢어서는 불에 태워버렸지. 그러고 나더니 그 친구는 아무도 보지 않는 헛간 뒤에 주저앉아 흐느껴 우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야 나도 비로소 이해가 가더구나. 할아버지는 나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하려면 힘이 들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게으름을 감추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더러 떠돌이라고 부른단다. 나는 목가신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신을 내 멜빵 바지와 셔츠가 든 삼배자루 속에 집어넣었다. 나는 2번 다시 그 신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걸 보면 그 여자아이 일이 떠오를 것이다. 그 애도 그의 아버지도 2번 다시 사거리 가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사를 간 것 같았다. 아마 그들은 멀리서 울어대는 산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다.